그 살면서 느끼는 이런저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되게 지식을 많이 전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쪽에 에세이를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아카데미니까요. 제가 여기 불려 나온 거는 아마 이제 금년에 책을 하나 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마 주최 측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드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30여 분한테. 끝나고 사인도 좀 하고 할 텐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평소에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기 스님도 계신데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괜찮죠? 제가 한 30분 이내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또한 그 정도 가지도록. 끝나고 나서 꼭 사인 받으실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끝나고 뭐 어디서 사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이 요즘 열풍이에요. 사실은 대학에서는 인문학의 위기, 그래서 뭐 철학과가 없어진다, 국문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제가 저자 강연회를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다녀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공부하는 시민들의 모임, 그것도 이제 그냥 공부가 아니고 인문학, 철학, 뭐 문학,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 이런 시민들의 공부 모임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대학에서는 인문학 학과들이 위기에 처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시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 인문학을 공부하려는 열정, 또 그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쓴 책, 번역서 이런 것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문학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삶, 삶의 방식, 죽음, 생명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통 문학, 철학, 역사학, 뭐 심리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새 인문학의 범주 속에 이렇게 미학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문학 붐이 시민들 사이에 불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삶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최근 한 15년 동안 굉장히 높아져 버린 자살률과 그리고 시민들이 인문학 공부 모임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짐작만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가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내지 1000달러였던 시절, 그게 이제 1960년대와 70년대인데요. 지금 2만 달러가 되죠.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된 게 1978년도예요. 제 기억에. 지금 그 사이에 약 35년 사이에 20배가 됐습니다. 수출도 100억 달러 수출한 게 1978년도인데요. 지금 우리 3천억 달러 이상, 거의 4천억 달러 이렇게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은 40배가 됐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자살률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 그게 국민소득이 1인당 1000불 미만일 때는 7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35명, 약 5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국 어느 곳이든 반나절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발달해 있고, 외국에도 참 많이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고,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뭘 아는 시간과 우리가 아는 시간 사이에 1분 차이도 안 나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거의 동시에 알아요. 대통령이 아는 시간이나 우리가 아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마 또 살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내 삶 그 자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합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 그 시련에 맞서서 내 삶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여기서 끝내고 싶어 접어버리려는 심리요. 또는 산다는 것 자체가 원래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거라고 부처님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생은 고해라. 생로병사가 모든 고뇌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때 생이라는 것은 산다는 거죠. 예, 그냥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늘 고통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언가 굉장히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문제의식을 느껴서 인문학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 인문학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문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가져요. 저는 이제 최근의 이 인문학, 저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최근의 인문학의 연구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간의 독자로서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다음에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또는 죽음 너머의 어떤 것에 대한,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거나 혹은 초하다고 느끼는 것과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요즘 다이어트 성형 열풍이에요. 그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성형외과가 광고판을 시내버스에까지 붙여놓는 시대가 됐습니다. 양악수술은 어디가 최고,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병원, 이런 광고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제가 이게 아마 고등학생 때 품었던 의문인 것 같은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죠. 있긴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어떤 대상 속에 있는 어떤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내가 어떤 대상을 인지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일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 아름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서 대상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대상을 인지하는 나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요. 인식하는 주체에게 있느냐? 인식의 대상이 되는 물질 속에 있는 것이냐? 이게 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는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 너머에. 종교는 도대체 왜 생긴 걸까? 왜 모든 문명에 다 종교가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요. 만약 위대한 종교에서 가르치는, 또는 그 위대한 종교를 창시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가르치는 종교적 규범, 종교의 교리, 이런 것이 만약 없다면,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삶을 밝혀줄 도덕법, 행위의 준칙, 도덕률, 이런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요. 신 없이도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요.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어요. 또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동정심 많고 마음씨 착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걸까? 왜 똑같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비슷한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수준의 부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왜 한 사람은 끝없이 자기가 가진 걸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걸 뺏어가지고 99개 있는 자기 것을 100개로 채우려고 할까? 원인이 뭘까? 그런 거예요.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알고 싶었죠.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니까 보수당도 있고 진보정당도 있고 보수정당도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보수정당의 당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는 걸까? 그죠? 그게 마르크스 같은 학자들은 그 사람의 물질적 조건, 그 사람의 사회적인 귀속 혹은 계급적 귀속이 그 사람의 의식을 만든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르크스 자신은 넉넉한 중산층 집안의 머리 좋은 수재였고 같이 공산당 선언을 쓴 앵겔스는 맨체스터의 엄청나게 큰 공장주의 아들이었고 그 자신도 공장주로 부르주아였는데 왜 공산당 선언을 썼을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요. 왜 어떤 사람은 진보적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되지? 그런 거예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인데 내 자신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 어떤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할 때 또는 어떤 옳지 못한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가슴이 아프지? 그런 거예요. 내 일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왜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져서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동사무소에 가면 넉넉하진 않아도 최저생계비를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앙코르와트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관광 가보시면 요만한 애들이 맨발로 따라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주고 싶은데 가이드가 주지 말라 그러죠. 하나 주기 시작하면 다 몰려든다고. 그 눈치 봐가면서 그래도 좀 마음 가는 애한테 1달러짜리 슬쩍 집어주고 그마저 하지 않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왠지. 이 불편함은 뭐지? 이런 의문이요. 저는 살면서 제 자신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감정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이걸 좀 시원하게 해명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죠. 소설책도 읽고 문학책도 읽고 평론집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위인전도 읽고 또 심리학책도 읽고 미학책도 읽고 다 읽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중에서요, 좀 좁혀서 이제 한정이 없으니까 왜 그러면 내가 살면서 가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 전통적인 인문학은 왜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걸까?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있어요. 욕망, 충동이요. 욕망과 충동. 다 욕망이 있죠. 기왕이면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좋은 지위에 가고 싶고요. 맛있는 걸 먹고 싶고요. 더 멋진 연인을 만들고 싶고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 거죠. 때로는 이 욕구들이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이 욕구 앞에 굴복하고 이 욕구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이 느끼는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어쩐지 좀 가치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한편으로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자기중심적인 에고센트릭한 어떤 동물의 한 개체로서 가지고 있는 욕망, 이것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욕망을 억누르고 또는 이 욕망을 극복하고
또는 이 욕망을 절제하면서 나 자신을 향한 자기중심적인 욕망 충족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 또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사는 건 어떨까? 되게 우리가 본 위인전 책이나 이런 데서 그게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는 윤리에 관한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건 훌륭한 것 같은데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우리 안중근 선생님 경우에는 민족의 독립이라는 이 가치를 위해서 적장을 죽이고 적국의 감옥에 계시다가 사형당하셨잖아요. 이차돈 같은 분은 아주 옛날 분이지만 불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 만백성을 번뇌에서 건지는 길이라고 확신한 나머지 거의 왕한테 자기 목을 잘라달라고 요구해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멀지 않은 양화대교 양화진 쪽에 가면 엄청난 가톨릭 교도들이 학살당한 가톨릭 성지가 있죠. 우리가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 그 이름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든 또는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어떤 역사법칙에 대한 믿음이든 또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 모두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어떤 진리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게 살라 그러면 좀 겁이 좀 난다고요. 이 갈등하는 감정 속에서 우리들은 대부분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욕망 충족에만 몰두하면서 어떤 위대한 진리, 보편적 가치,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지향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더 많은 돈, 더 많은 욕망의 충족, 이것을 위해서만 산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비참한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지탄받아 마지 않는 그런 자기가 일 시키면서 직접 고용을 안 하고 남 시켜서 고용한 것처럼 해가지고 쓸 때는 일부려 먹고 자를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나는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비윤리적인 비정규직 사용, 이걸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재벌 회장이나 그 경영자들의 경우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오로지 욕망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의 모두가 이런 에고센트릭한 자기중심적인 욕망 충족에 대한 끌림, 그리고 그것에만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고귀한 것에 대한 끌림,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문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게 우리들은 살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오류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흔히 저지르는 오류가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건데요. 인간도 동물의 한 종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자연에 원래 있는 거야. 따라서 이건 정당한 거야. 이 자연은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고 윈너와 루즈가 있기 마련이야.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경쟁, 이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따라서 바람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주의 오류거든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이것은 어떤 사실에서 곧바로 도덕적 규범을 끌어내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옳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면서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할 때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야, 또는 불가피한 것이야, 정당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주의 오류인데 되게 보수파, 정치적으로는 우위,
또는 물질적으로는 기득권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경쟁심이 있거든요. 경쟁심이 있어요. 잘하고 싶지 잘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이 경쟁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적 산물인가, 또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책을 보면 3000년 전에 쓴 것도 다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걸 부정하고 싶죠, 때로. 예, 어떤 규범적 당위 때문에 엄연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또는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저는 이제 도덕주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인문학, 경제학보다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학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자연주의적 오류를 저지른 사람은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라는 사람이에요. 인구론을 쓴 사람이죠. 다윈의 그 진화론 연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대중의 빈곤은 필연적이다,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양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끼를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식량이 이 모든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다면 그 중에 일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가 그 당시 가톨릭 교회나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빈곤한 가정의 아정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구빈법을 반대하죠. 그 법이 더욱더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해서. 이제 멜서스 같은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자연주의적 오류를 저지른 사람이고요.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피임에는 반대했죠. 여성의 피임은 특히 여성의 품격을 해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피임으로 인구를 통제하기보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품격이 없다. 여성의 품격을 해친다. 고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둠으로써 인구를 조절하는 게 낫다. 그게 멜서스의 주장이었어요. 반면에 그 반대 극단의 도덕주의 오류를 범한 사람이 저는 칼 마르크스라고 생각해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을 환경의 산물로 봤어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사람은 이런 형태의 의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봤어요. 따라서 삶의 물질적 환경을 바꾼다면 인간 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의식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철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무력으로 체제를 전복하고 자본주의적 관계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속에서 보는 인간과는 다른 인간이 될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도덕주의 오류죠. 마르크스는 다윈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요. 진화론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논쟁은,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환경의 산물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어떤 것인가, 이 질문도 인문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양극단의 주장이 있죠. 이 질문을 아주 현대적인 형태로 바꾸면 우리들의 의식은 뇌의 활동이죠. 그럼 뇌라는 존재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이냐, 유전자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냐, 또는 뇌는 사회적인 존재냐,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냐. 지금까지 자연과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둘 다 맞다고 그러죠. 우리들의 뇌는 생물학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생물학적이라는 의미는 작동 방식은 모두에게 똑같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작동하는 구체적인 개성은 유전자에 의해서 일단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유전자의 생물학적 조건을 갖고 있어도 어떤 자극을 받아서 뇌가 활동의 패턴을 구축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주체
인격적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근자에까지 밝혀진 내과의 결론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남녀의 성차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모든 남녀의 차이가 다 생물학적인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즈 같은 페미니스트가 성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것은 진실의 일단을 포착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젠더는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젠더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생물학적 기초가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기초를 부정하고 완전한 남녀의 완전한 평등 혹은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주어진 생물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로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되게 페미니즘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남성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성역할이라든가 성의식 중에 많은 부분이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 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서점이나 도서관 서가에 가면 인문학 책들이 쫙 꽂혀 있는데 이 질문들이요.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의식은 물질적 환경의 산물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존재인가 환경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요. 이런 질문에도 답을 잘 못 주는 것 같아요. 종교는 왜 생겼는가 이것도 저는 아직 답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종교가 생긴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또 칼 마르크스나 포이어바 같은 유물론자들은 또 유물론자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 특성을 가상적으로 결집해서 그 존재를 신으로 명명하고 어떤 현실의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만들어진 신 앞에서 굴복한 거다. 이게 유물론자들의 해석이에요. 무신론자들의. 제 질문은 이런 거죠. 그 인간은 왜 그러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왜 인간은 그런 행위를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문명에 존재하는 종교라는 것이 다 있다면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만들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시작됐죠. 예,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들은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분야 학문으로 전문화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되게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 욕구 호기심 또 그 과정에서 던진 모든 질문들 이런 것들은 수천 년 된 질문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수천 년간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인문학 연구의 대상인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게 20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의 몸이 모두 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게 한 16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때 우리는 계산은 머리가 하고 느끼는 것은 심장이 한다 이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심장이 느끼지 않는 거 다 알아요. 심장은 그냥 뛰기만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뛰다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다 뇌가 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나는 것은 한 100여 년,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들의 DNA 피질 혹은 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된 것은 불과 20,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PET나 MRI 여러분 병원에 큰 병원에 가면 찍는 거 있죠. 자기공명 촬영 장치 이런 최첨단 진단 장비가 등장하고 나서야 우리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어렴풋이나마. 그러니까 무슨 프로이트나 융 이런 심리학자들은 그걸 모른 채
인간의 의식의 범주를 설정하고 인간의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탐구한 분들이에요. 진짜 천재들이죠. 문학, 철학,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 인간의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우리 자신이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해하고 싶다면 이 대상 그 자체의 물질적 특성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인문학자들이 그 뇌과학과 신경생리학 또는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지난 20, 30년간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발견한 사실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전에 인문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조건에서 여러분 세포의 존재를 알기 전의 병리학과 자연과학에서도요. 세포의 존재를 알고 나서의 병리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엇이 질병을 일으키는가, 세균과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기 전의 의학과 그 존재를 알고 난 후의 의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문학도 우리가 의식이 뇌의 활동이라는 것,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를 잘 몰랐을 때 만들어진 모든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은 최근의 인간이라는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서 재해석되고 재건축되고 재구축돼야만이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찾으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을 줄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 하지 않으니까요. 요즘은 동물행동학자들, 뇌과학자들, 진화생물학자들이 인문학 분야로 넘어와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재천 교수님, 그분은 동물행동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사회생물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교수의 제자고요. 그분이 쓰는 책들이 전부 인문학 책들이 요새 보면 다루는 주제는 동물행동학에 관한 이슈인데 그 이슈를 다룸으로써 독자들에게 전하는 건 전부 인문학적 메시지예요. 그래, 인문학자들은 동물행동학이나 뇌과학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외국의 예를 보면 제가 책을 몇 권 적어왔는데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교양서가 있죠. 칼 세이건, 미국에서는 사강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데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 저희처럼 자연과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 지금 50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 우주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어떤 인문학 서적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해준 책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있죠. 그 후속작들도 있습니다. 눈먼 시계공이나 확장된 표현형, 이런, 또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무신론을 펼친 그 책에 이르기까지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 사회변화와 관련해서 갖고 있던 질문,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악하냐 선하냐 라는 질문이요. 수천 년 된 질문이죠. 인간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회를 바꾸려고 할 때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역사의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이걸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캄보디아, 여러분 앙코르와트 가보시지만 크메르 루즈, 폴포트를 중심으로 한 그 권력 집단이 2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전체 인구의 약 15% 이상, 20%. 왜 죽였을까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인간을 개조하려고 죽인 거예요. 인간은 개조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은 거예요. 그 반면에 못 바꾼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돌 던지러 다니고 데모하러 다니면 어른들이 야야 세상 안 바뀐다. 아무리 그래도 안 바뀌어. 왜요? 그러면 인간이 원래 그래. 이런 대답을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꼭 옳은 말은 아니지만 일정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를 하고 또는 그 전에 학생운동을 하면서 계속 가졌던 의문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는 나중에 문제고요. 이거에 대한 답을 최근에 어떤 인문학자가 저한테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작가예요. 피터 싱어라는 작가인데요. 이분 철학, 사회철학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윈주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책을 내셨는데, 우리나라 2011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다윈주의 좌파라는 책이에요. 다윈주의 좌파.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특성 중에는, 진화의 시간에서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도 있고, 역사의 시간 안에서 변할 수는 있지만 아주 더디게 매우 힘들게 해야만 바뀌는 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바뀌는 특성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좌파들, 소위 진보파들에게 무작정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역사의 시간에는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혹은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인간의 여러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피터 싱어의 권고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도 나하고 비슷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시간이 40분이 안 됐는데, 혹시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최근 20, 30년간 생리학, 의학, 뇌과학,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발견한 수많은 사실들을 기꺼이 껴안고 우리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인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과거의 인문학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한 답변을 주시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죠. 고맙습니다.